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부모 세대가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이른바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구분제 소유권이 있는 그런 건물을 20대, 30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더니 무려 43%가 폭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43%.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매도를 안 하고 20대, 30대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라는 거죠. 왜 올해 들어서 유독 증여하는 비율이 폭증한 걸까?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왕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하면 당연히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프 한번 보시죠. 2023년, 24년, 25년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녀한테, 20대, 30대 자녀한테 증여한 건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녀한테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증여받은 제 아들이나 딸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법원 등기소에 그게 등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은 작년에는 30에서 39세, 그러니까 30대 자녀한테 증여한 건수가 963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무려 1417건, 47%가 급증을 했어요. 자, 다음에 19세에서 29세. 넓게 보면 이제 20대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가 20대 자녀한테 증여한 건수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는 454건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610건. 이것도 무려 34%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부모가 20대, 30대 자녀한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증여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나 폭증을 했다라는 거죠. 작은 비율이 아니죠. 굉장히 증여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물론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약간 늘어났어요. 30대는 소폭 늘어났고 20대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유독 20대, 30대 자녀한테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비율이 폭증을 했다. 그 배경이 뭐냐? 한 5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표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흔히 참여정부 때 많이 뛰었고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뛰었고 진보 정권 때 주택값이 많이 뛰고 보수 정권 때 안정된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 때도 집값이 만만치 않게 올랐어요. 사실 윤석열은 맨날 폭탄 좀 먹느라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11시, 12시에 출근하고 가짜 출퇴근 차량 보내고 술에 쩔어 살아서 제대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됐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꽤 올랐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이가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계엄령을 딱 선포를 하면서 완전히 경기가 냉각이 되고 부동산 집값도 그냥 냉각기에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 경기도 더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니까 오세훈 시장이 무슨 짓을 했냐. 강남 3구 용산 이런 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다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하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뜨거워하고 다시 강남 3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하고 서울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재지정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집값이 조금 안정기에 들어갔고, 다음에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뭐였냐? 그게 627 대출 규제 정책이에요. 대출을 탁 틀어막은 거예요. 6억 이상 대출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살 때 자기 돈 100% 가지고 집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상당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게 현실인데 대출을 묶으니까 수요가 억제가 되는 거죠. 집을 살려고 하는, 구매하려는 수요가 대폭 줄어든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또 내놨죠.
97 공급 대책.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인데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LH가 지금까지는 한국주택토지공사죠. LH가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그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을 해요. 그러면 민간건설사는 LH가 닦아놓은 택지를 딱 사놨다가 봐가지고 이제 건설 경기가 괜찮고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면 그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LH가 시공까지 하겠다. 양질의 공공주택을 수도권에 대량 공급하겠다. 이게 97 공급 대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물론 정부가 소유한 어떤 노후청사라든가 유유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양이 극히 미미해요. 겨우 뭐 몇천 가구 수준의 이런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대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서울 집값이 비교적 물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선호 또 기대심리 중장기적으로 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심리가 반영이 돼가지고 뭐 강남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세다라는 거.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성인 자녀한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한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의 해법으로 신혼부부한테 추가로 1억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총 4년 안에만 1억을 증여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물리겠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기존에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자녀가 결혼하게 될 때 추가로 1억. 그러면 1억 5천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부 합산하면은 3억까지는 세금 없이 부모한테 증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또는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을 자녀한테 물려주기에 좋은 환경이, 여건이 조성이 된 거죠. 어차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자녀가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증여세까지도 또 증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낼 현금에 대한 또 증여세를 또 내야죠. 이중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요인 때문에 올해 자녀한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 같은 것을 물려주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 그리고 서울에 단기적으로 아파트가 크게 공급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차라리 지금 뭐 아파트나 뭐 연립주택이나 내놔봤자 잘 안 팔린단 말이죠. 그런 대출 규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러 가지 정부의 수요 억제 이런 것 때문에 집값 오름세도 좀 둔화한 데다가 이 집을 내놔도 매도가 쉽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자녀한테 증여하자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20대, 30대에 대한 증여가 폭발적으로 올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20대, 30대 자녀한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증여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증여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기준시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시가는 대개 한 시가에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70%, 8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뭐 시가의 한 50%,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증여세를 내는 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고 시가 기준이에요.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요. 자, 아파트라고 하면은 내가 물려주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 A동 뭐 502호다. 그러면은 내 아파트와 내 동 502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 최근에 팔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감정평가를 해서 이 주택의 가치가 얼마다. 왜냐? 비교 대상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은 뭐 바로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대가 뭐 낮고 높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연립주택은 주차가 가능한데 또 주차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비교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그 가격이 증여 가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럼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내가 실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가 기준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30대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그럴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5억에서 5천만 원을 빼야 돼요. 4억 5천만 원이 증여 가액이다. 자, 표 한번 보시면은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은 4억 5천이면은 얼마예요? 세율이 20%잖아요? 그럼 9천만 원이에요. 거기서 누진 공제액을 빼는 거예요. 1천만 원을 빼준다. 그러면은 증여세는 8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가 30대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증여 가액은 얼마다?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공제를 하면은 9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5억 원 초과니까 30% 세율을 곱하면 얼마죠? 2억 8,500만 원인데 여기서 누진 공제액 6천만 원을 빼면은 2억 2,5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된다. 근데 증여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자녀한테 아파트를 증여해 줬을 경우 그 자녀는 취등록세를 내야 돼요. 그게 얼마냐? 기본 세율이 3.5%예요. 거기에다가 농특세, 교육세 이런 게 붙어가지고 4% 정도를 취등록세로 내야 된다. 그러면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은 4%, 2천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팁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증여세를 좀 줄일 수가 있을까?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큐에 30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아니고 50%, 그 아파트의 50%만 증여를 하고 10년 뒤에 또 50%를 증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해서 증여를 하면은. 자, 이런 장점이 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추가로 1억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걸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들, 딸, 자녀가 둘이 있어. 근데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아들, 딸한테 50대 50으로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딸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아들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억을 공제받고 한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은 증여 가액이 9억 5천만 원이 되지만은 두 자녀한테 50대 50으로 증여를 해주면은 증여 가액이 9억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방법 한번 자녀한테 증여할 생각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깜빡하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증여세에 20%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잊지 말고 염두에 두시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 컨텐츠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